경찰차가 딱 도착합니다. 영화예요, 영화. 우리 드디어 살았다. 근데 무서워요. 신의 라이프 유얼 라이프 세 번째 손님은 제가 이분의 스토리를 담고자 이 코너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입니다.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 대표,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안녕하세요. 세 번째 손님이에요. 네. 신의 라이프 유얼 라이프. 네. 우리 성민님의 인생 얘기를 사실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에 네. 오늘 일단 너무 기쁩니다. 네. 이렇게 쭉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우리 성민님 우선 본인의 인생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저는 3살에 보육원에 입소를 했는데요. 네. 사실 보육원에 들어갔던 그 시간들이 기억나지는 않아요. 예, 그 전도 기억나지 당연히 않고. 기억 안 네, 나겠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김성민이라는 이름, 또 저는 85년 6월 2일이라는 생일을 갖고 있는데요. 이 이름과 주민번호를 모두 보육원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3살에 보육원에 입소를 했다고 했는데 그 3살도 추정 나이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들어온지 사실 기억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의 얼굴, 부모님의 이름조차 제가 사실 전혀 기억이 없고 알 수 없죠. 가장 어릴 때 기억나는 그 나이대가 언제예요? 저의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그 학교의 수도과 같은 곳에 이제 물을 가득 받아놓고 형들이 이제 빠뜨리고 꺼내고 했던 게 그래, 몇 그게 살 몇 때 살인지도 같아요? 사실 인지는 안 되고요. 아기였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어떡해. 상황이었으니까 형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웃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고통스러웠고, 이것보다 사실 조금 더 고통스러웠던 건 앞에 계신 선생님이나 누나들도 같이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저의 고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다는 것, 그 현상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게 제가 저의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인 것 같아요. 우리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을 저는 이제 사람들 만나보면 자주 물어보거든요. 네. 왜냐면 그게 우리 인생의 아주 많은 부분의 관계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느낌 같은 거를 좌우한대요. 그럴 수 있겠네요. 좌지우지한대요. 와, 근데 우리 성민님은 참 그런 기억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게 되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와 같은 환경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꿈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마다 내 편이 되어주고 또 나를 구해주고 혹은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저에게 너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어린 시절에 가장 제가 첫 번째로 기억하는 그 기억들 때문에 어쩌면 저에게 그런 꿈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럴 것 같아요. 재밌게. 너무너무 네. 잘하고 있어요. 네, 그걸 감사합니다. 극복했다는 것 자체가 네. 진짜 존경스러워요. 감사합니다. 네. 밥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저희가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예. 사실 여름이 되면 네. 여름 내내 이제 오이냉국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거기에 이제 파리가 워낙 많이 떠다니니까 고기 몇 마리 떠다닌다라고 저희들끼리 속상하다. 지금은 또 추억이 됐죠. 그리고 또 당시에는 먹을 게 그렇게 막 풍족하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만두 파동이 있었거든요. 뭐 쓰레기 만두다 그러면서 중국과 우리나라에 막 쓰레기 만두 파동이 있었는데 이 학교 급식판처럼 식판이 이제 그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모든 칸이 만두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도 뭐 다 찐만두가 아니라 여기는 찐만두, 여기는 군만두. 그러니까 남들은 뭔가 네. 문제가 생겨서 만두를 안 먹는 그렇죠. 그때 그게 다 보육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속상해요. 오히려 저희는 만두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한 몇 주간 그렇게 만두만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끼리는. 근데 이러면 안 되지만 우리 성민님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아주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네. 네. 우리 성민님이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네. 마음이 아파요. 막 확 성질이 나요, 진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진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못하는 게 이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사실이야? 있었던 일이야?
그런데 실제로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러니까 6.25를 경험하신 분들과 이야기하면 이게 이야기가 끝이 없더라고요. 저희의 서로 공감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요즘은 진짜 그런 보이분이 네, 지금은 보기 드물죠? 네, 지금은 워낙 국가에서 지원이 잘 되고 있어서요. 영양사분들도 네, 네. 다 배치가 돼 있어서 예. 지금은 네, 음식으로는 네,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봉사자들을 데리고 보육원에 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봉사자분들이 충격을 받으시는 게 그렇게 음식이 너무 잘 나오는 것으로 충격을 받으세요. 우리도 이렇게 못 먹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잘 나오는 식단에 대해서 오히려 더 충격을 받으시는 게 저는 사실 조금 충격이거든요. 아까 전에 뭐 만두 파동이나 날짜 지난 음식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먹으면 저희 스스로도 저희가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되잖아요. 예, 아주 어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들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부모와 함께 못 자라는 것만 해도 네. 이미 속상한 일인 건데 그게 책임이 아니잖아요. 네, 뭘 그렇죠. 잘못해서 그 네. 결과가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물질이 넘쳐도 결코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네. 아이들은 그걸로만 크지 그렇죠. 않는다라는 얘기를 맞습니다.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린 네, 거거든요. 맞아요. 환경만 좋아지면 뭐 하겠어요. 정작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 사랑과 관심이 없는데 네. 충격받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일단 먹기라도 잘해야 돼요. 그렇죠. 네. 저도 당연히 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시대가 와서 그런 세상이 와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이제 보육원에서 생활하면서 학교에 가는 형들 누나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공부하는 형들 누나들이 부러웠던 게 아니라 학교에 가는 그 시간만큼은 안 맞더라고요. 네. 와, 너무 부럽다. 나도 같이 막 따라가고 싶다. 네. 저희가 이제 미취학이다 보니까 이제 놀잖아요. 이렇게 운동장이나 방에서 이렇게 놀면 어디선가 휘파람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저희가 그 휘파람 소리를 인지하지 못하면 그때는 이제 맞아 죽어요. 예.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형들이. 그래서 휘파람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야 돼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와서 이제 데려가지는 못하고, 이제 휘파람 소리가 들리면 이제 어디 그냥 나가는 척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인이 있었어요, 형들의 사인이. 그러니까 저희는 놀고 있으면서도 항상 그 소리에 집중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는 게 아닌 상황들이었고, 그래서 형들한테 단체로 이제 기합을 받는다거나, 조금 사실적인 얘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2층 담에 아이들을 다 앉혀놓고 한 명씩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못 뛰어내리거든요. 실제로 형들 키에 거의 2배 이상이 넘으니까요. 그런데 못 뛰어내리면 형들한테 맞아요. 그게 형들의 놀이였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럼 다치는 아이도 예, 많았겠네요. 그렇죠. 뭐 다리가 부러지고 뭐 금이 가고 이러는 건 다반사였죠. 그리고 PT병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너무 조심스럽네요. 물을 가득 채워놓고 하나 둘 셋 하면 이거 빨리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늦게 먹는 사람은 형들한테 또 맞아요. 형한테 맞아요. 그런데 이 PT병 하나를 그 미취학 아이가 한 통을 다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온몸이 이제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려요.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요. 제 기억으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안 맞는 게 더 나으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PT병 앞에는 벽돌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뭐냐면 덜 마시는 사람은 그 벽돌로 맞아요, 형들한테. 그래서 제 머리에 땜빵이 정말 많거든요.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실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분명히 이런 상황들을 선생님이나 운영하시는 분이 보시거든요. 보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지나가시면서 꼭 한마디를 거두세요. 안 다치게 해라. 이 말이 저한테는 여전히 박혀 있어요. 그건 알고 모른 척했고 방치한 거잖아요. 그 한마디가 너무너무 더 아픈 거예요. 형들이 때리는 뭐 벽돌로 때리던 뭘로 때리던 그것들보다 더 아팠던 게 그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또 너무너무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고통스럽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그 어릴 생각들을. 때부터. 그렇죠.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었고요. 예, 보육원에서 또 특이한 사건이 또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초등학생이 되어서 보육원에 들어왔어요. 저희는 다 어릴 때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들어오자마자 형들한테 엄청 맞았어요. 가정에서 자라다 온 그렇죠, 거였겠네요. 맞아요. 저희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 친구한테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죠, 그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놀랍게도요,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네.
예. 몇 학년이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었어요. 어린데도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가정에서 자랐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했죠. 이건 부당하다는 건 그렇죠. 안 거죠. 예. 그래서 정말 구세주가 나타난 것처럼 그 애가 너무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거의 뭐 신적인 존재로 느껴졌어요. 실제로 이 친구가 경찰과 함께 저희 보육원에 들어오는데요. 등장을 어떻게 하냐면요. 경찰차가 딱 도착합니다. 영화예요, 영화. 경찰차가 딱 도착하고 경찰이 내리고 아이가 내리고 또 경찰이 내려요. 그리고 경찰이 양옆에 서서 아이를 중앙에 두고 다 걸어오는데요. 그게 정말 한편의 영화처럼요. 와, 저희들한테 우리 드디어 살았다. 와, 우리 드디어 이 고통, 이 지옥에서 해방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근데 무서워요. 벌써 무서우시죠? 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어떡해. 경찰이요, 이 아이를요, 선생님에게 인계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애 관리 잘하라고. 예. 사실 경찰은 이런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걸 파악하고 이 사건들을 진상 규명을 해야죠. 꺼내고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선생님한테 얘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관리 잘해라. 이 말을 남기고 가신 거예요. 얘는 선생님한테 엄청 맞고요. 그리고 형들한테 다시 인계가 돼서 정말 반죽도록 맞았어요. 그래서 여기 허리부터 발목까지 뒷면이 전체 다 보라색이 됐어요. 이 친구가 거의 몇 주간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형들이 보여준 거죠. 너희들 외부에 나가서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 네. 저희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해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얘기한다. 외부에 누구에게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걸 얘기한다. 이런 것들은 상상조차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조차 저희들을 구해줄 수 없었던 거죠. 예.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에게서부터 한번 벌어진 아픔, 그리고 어른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처들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른에 대한 불신들,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입학이 이제 저희 꿈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꿈이 입학 첫날에 산산이 무너져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엄마 없는 사람 왼손 들어, 아빠 없는 사람 오른손 들어. 그런데 저는 양손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학교 간 첫날에 모든 아이들이 제가 보육원 출신인 걸 알게 됐군요.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아이고. 친구들의 놀림이나 왕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새로운 걸 또 경험하는 시간들이었던 거죠. 내가 아이들과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것들을 처음 사실 인식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더 마음이 외롭고 슬프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지금 이런 환경에 살고 있다는 것이 다른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되는구나라는 걸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학년 올라가면서 사실 1학년 때 선생님은 거의 어머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저희에게는. 네. 너무 잘해주시고 좋은 분이셨구나. 다행히 너무 좋은 분이셨는데 이제 2학년 때 제가 이제 선생님들의 이름도 다 기억나요. 여전히. 2학년 때 선생님께서 정말 많은 차별 대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숙제를 안 해온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 다 나오잖아요. 한 4명, 5명이 나오면 항상 저만 맞았어요. 너희들 숙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항상 본보기로 저만 때리셨어요. 2학년짜리를.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학교 선생님께 매일매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다니시면서도 이 회초리로 계속 때리셨어요, 저를. 예. 이게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제가 막 학교에 들어가기도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거든요. 집에 선생님께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집에 선생님이 나를 때리는데, 집에 선생님께 뭐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정말 학교 가기가 싫었고, 저는 사실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였는데 2학년 때 고쳤어요, 오른손잡이로. 워낙 많이 맞았어요. 너무 많이 맞았던 거예요. 선생님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게 모르게 정말 편견을 많이 당해왔고 그런 차별 대우를 많이 당해왔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학교 친구들에게도 전염이 된 거예요. 나는 함부로 해도 되는 애야. 맞아요. 아이들은 그걸 배우죠. 성민이는 함부로 해도 되는구나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보육원에 산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잘못으로 인식이 돼 있어요. 보육원이라는 단어, 고아라는 단어로 긍정적인 경험을 전혀 안 해봐요. 이걸로 부정적인 경험만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상처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동안 네. 그래도 참 이 선생님 좋다는 사람은 1학년 선생님밖에 없으셨어요? 1학년과 4학년과 6학년. 때 1학년 때는 정말 어머님 같은 분이셨어요. 운동회 때 이제 1학년들은 꼭두각시라는 그걸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복이 없었거든요. 한복을 다 입어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본인 아들의 한복을 저한테 이렇게 빌려주시기도 했고요. 추운 겨울날이면 제가 옷도 이렇게 따뜻한 옷을 못 입고 오니까 선생님이 항상 난로 위에 우유를 이렇게 데워 두셨어요. 그리고 제가 도착하면 항상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면서 마시라고 이렇게 챙겨주시기도 하셨고, 또 학교가 끝나면 일부러 남게 하셨어요, 저를. 뭐 과자나 간식 같은 것들을 아이고. 계속 이렇게 주시기도 하셨고, 그러면서 사실 집에서 받는 상처와 아픔들, 또 학교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그 선생님을 통해서 조금씩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이름을 여전히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한번 불러드릴까요? 백은경 선생님입니다. 아, 백은경 선생님. 네. 아, 네. 진짜 멋지십니다. 네. 네. 그리고 4학년 때도 이제 젊은 선생님이셨는데 저한테 아주 특별한 칭찬을 해주셨어요. 국어 시간에 어떤 제가 문제를 풀었는데 정말 이거 한 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오시면서 성민아 너무 잘했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너 나중에 글을 한번 써봐도 되겠다. 평생 처음 들은 칭찬이었겠어요. 그렇죠. 처음이었어요, 저한테. 그리고 그 선생님 덕분인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네. 정말 딱 필요할 네. 그런 칭찬을 해준다는 건 한 사람을 살리는 그렇죠. 일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아무튼 6학년 때는 저희가 운동화가 이렇게 자주 보육원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축구를 하면 운동화가 금방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항상 축구를 할 때 저는 맨발로 축구를 했어요. 예. 아이고. 신발이 떨어질까봐. 예, 이게 상상이 안 되시죠? 저희 친구들은 진짜 네. 무슨 6.25 그 1950년 즈음 얘기를 듣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이제 축구를 하고 있으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세요. 막 호통치시면서 성민이 당장 나와! 뭔가 하고 막 친구들이 다 놀라잖아요. 그럼 전 선생님한테 불려가거든요. 예.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점심시간이었어요, 그게. 그때 저를 이제 차를 태워서 옷가게에 이제 데려가신 거예요. 이제 아이들한테 눈치채지 못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크게 화를 내셨던 거예요. 네. 그리고 차에 태우셔서 옷이 막 떨어지고 더럽기도 하니까 그거는 종이 가방에 넣고 집에 가져가라고 얘기하시고 따뜻하게 또 옷 입게 하시고 정말 사랑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제가 처음 그때 그려봤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있다면 이런 존재가 아닐까? 이런 분이 아닐까? 그 선생님의 성함은 윤세중 선생님이고요. 윤세중. 네. 너무 훌륭한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그렇게 네. 시시때때로 저에게 좋은 선생님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년 동안 6명의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3분이 좋으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사는 사회에 한 반은 정말 그렇죠. 좋은 분이 있다는 얘기인 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에 우리가 희망을 네.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가 좀 특별한 해였는데요. 중학교 2학년은 사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나이라고 지금 표현하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제 이름이 제 생일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예. 그때서야. 예. 어떻게 알게 되냐면 저희가 사무실에 생활기록부가 있거든요. 이 생활기록부를 제가 보게 돼요. 사실 이거 못 보게 선생님들이 감춰두거든요. 예. 제가 선생님을 찾으러 그때 사무실에 갔는데 사무실에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 생활기록부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생활기록부를 꼭 봐야겠다 해서 펼쳐봤는데 제 이름과 주민번호가 제 진짜가 아니었고 제가 안동 초등학교 옆에서 발견이 됐고 라는 모든 사실들을 그때 알게 돼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그 시기가 저한테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퇴소한 선배들은 주민번호를 통해서 부모님을 찾더라고요. 나는 부모님을 찾을 수 없구나. 영원히 볼 수가 없구나. 여기에 이런 슬픔이 이런 아픔이 저한테 너무 몰아쳐오는데요. 이제 이 반항이 정말 크게 올라왔었던 게,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맞고 굶는 게 다 부모님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주방 칼을, 이만한 칼을 하나 가방에 항상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공책에 이렇게 말아갖고요. 부모님을 찾으면 꼭 복수해야겠다. 내 지금 이런 상처들, 아픔들을 다 부모님께 복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때 마음이. 정말 안타까운
사춘기 시기네요. 그 어떤 사춘기보다 제일 힘들고 아픈 사춘기를 보냈어요. 예. 그러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데요. 그때가 아마 제 삶에서 가장 특별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게 저한테는 제가 고아가 아니다라는 걸 인식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네. 저희 보육원에 어떤 청년부가 수련회로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했던 게 참 특별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들에게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투를 쓰든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해를 받아본 게 처음이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제가 사랑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을 절대 가질 수가 없었던 게 집에서 때리시는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신앙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너무 사랑해주고 너무 이해해주고 그것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너무 믿고 싶다,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그 신앙을 통해서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이 보육원이라는 곳에 수억 명의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셔서 보내신 곳이구나. 그때부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게 고1 때요? 예. 사실 저한테는 숨기고 감춰야 되는 과거라고 생각했고 너무 부끄러운 과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셨던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내가 훈련받은 시간이구나라는 걸 그때 느끼면서 조금씩 제 삶이 제 행동이나 말투들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대학을 준비하던 시기에 저희 집에 굉장히 큰 횡령 사건이 일어났어요. 원장님이 장로님이셨고, 아이고. 장로님이 그렇게 너무 뻔뻔하게 행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장로님은 절대 저럴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절대 저런 행동들을 못 하실 텐데 하나님 없구나. 교회 목사님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한테 거짓말을 친 거고 우리 원장님도 장로라는 그 직분을 갖고 있는 건 이 보육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구나. 정말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 저렇게 행동 못 할 텐데 이건 정말 아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게 하나님은 없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아이고. 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제가 보육원을 퇴소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정말 충만한 상태로 보육원을 퇴소해도 너무 힘겹고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도 답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마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고아로 돌아갔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육원을 퇴소했고 보육원을 퇴소하자마자 저는 6개월 동안 노숙 생활을 해요. 실제로 저희 보육원에서 뭐 자립 정착금 이런 거 주지 않았거든요. 뭐 10원도 제가 퇴소할 때 10원도 안 주셨어요. 한 푼도 없이요? 한 푼도 없었어요. 네. 아무 가족도 없고 연고도 없고. 뭐 제가 갈 수 있는 어떤 목적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먼저 퇴소한 선배가 5만 원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 5만 원으로 보육원을 퇴소했었어요. 무작정 저는 서울로, 안동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고 도착안이 강변터미널이었고 강변터미널에서 제가 그 근방에서 한 6개월 정도 노숙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터미널 그 바닥에서? 네, 맞아요. 아이고. 겨울 중에서도 가장 추운 겨울 2월 달이에요. 네, 그때 이제 강변터미널 근처에서 이제 노숙 생활을 하는데 사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는 못해요. 왜냐면 누가 이제 나가라고 할까봐. 그래서 자리에 있다가 화장실로 갔다가 또 이제 건물 밖에도 나가야죠. 계속 여기 머물러 있으면 누가 막 쫓아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서 막 박스를 깔고 공중 화장실에서 씻고 사람들이 버린 음식들을 이렇게 쓰레기통을 뒤져서 주워 먹기도 하고 저한테 특식이 있었는데 특식이 뭐냐면 배달 음식을 남긴 그 음식들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특식이었던 거죠. 예, 왜냐면 다른 건 쓰레기통에 이렇게 뒤져서 먹어야 되지만 그거는 남겨져 있는 음식이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특식이었어요. 아이고. 당시에. 예, 그래서 사실 지금도 서울역이나 이런 노숙자분들이 계신 곳을 지나가면 막 몸이 반응을 해요. 와, 진짜 어려운 시기를 보냈네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와, 그럼 그 끔찍한 6개월을 보내고는
그 다음에는요? 제가 노숙 생활을 하면서 몸이 더러워지고 또 옷이 더러워지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계속 숨게 되고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아이러니하죠. 웃기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배들 중에서 식당에서 일했다라는 소식들을 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실제로 저는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식당에서 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제일 깨끗한 옷을 주워서 입고 또 나름 깨끗하게 씻었어요. 무작정 이태원으로 갔어요. 예. 그리고 이태원에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무작정 거기 들어가서 일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드린 거예요. 거기가 예. 제 첫 직장이 무슨 일 했어요? 서빙을 했었어요. 예. 와, 그러면 식당에서 시작을 한 거고 지금은 브라더스 키퍼 회사 대표거든요. 이 과정도 궁금하네요. 맞죠. 이 과정들 안에서 사실 제가 식당에서 일하면서 했던 아주 특별하고 좋은 경험이 있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잘해도 맞았고 못해도 맞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잘하는 만큼 보상이 있더라고요. 잘하는 만큼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네, 이게 저한테는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됐고 제가 아침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해요. 네. 와.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이렇게 감사했던 거죠.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제가 칭찬을 받고 또 제가 뭔가 이렇게 보상을 받잖아요. 이런 경험들은 제 삶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아무튼 행복했어요.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그러면은 어디서 잤어요? 사장님 집에서 생활을 해요. 와. 사장님이 저를 너무 잘 봐주신 거예요. 요셉 같은데 요셉, 성경 속 요셉. 그러다 보니까 뭐 생활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식비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번 돈은 다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개월 정도가 됐을 때 특별한 사건이 또 일어났는데요. 안동 경찰서에서 저희 식당으로 전화가 와요. 처음에 이제 사장님이 저를 바꿔주셨어요. 저한테 전화가 온 거니까. 근데 소화기 너머로 어떤 이야기가 들렸냐면 제가 나왔던 보육원에 컴퓨터가 다 없어졌대요. 한 30대가. 그래서 제가 용의자로 용의자로 거기 있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친구가 장난치는 줄 알고 그냥 끊었어요. 너무 바쁘기도 했고. 그런데 경찰서에서 다시 한번 전화가 왔고 그걸 저희 사장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이 이제 사장님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김성민 씨는 안동에 있는 과원의 출신이다. 그렇게 사장님이 제가 보육원 출신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아이고. 이전까지는 그럼 그 전에 뭐 어디 몰랐죠. 지방에서 올라왔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생각했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진 않았죠.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나 부모님이 이혼했어. 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굳이 안 하죠. 이제 관계가 깊어지거나 맞죠. 정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가능할 때 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건 그냥 하지 않는 건데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건 거짓말을 친 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식당의 동료들이나 사장님이나 행동들이 달라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근무할 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컵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실수였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실수. 그런데 보육원 출신인 게 드러나고 나서는 이후로는 실수가 아니라 쟤는 고아라서 저래. 부모가 없어서 저래. 완전히 시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건이 없어지면 가장 먼저 저를 찾아와요. 혹시 이거 봤어? 혹시 가져갔니? 아이고. 그게 참 마음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편견이라는 게 정말 심하구나.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편견들이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편견들이 정말 많겠구나라는 걸 그때 제 첫 직장에서 그걸 느끼게 됐군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저는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준 부분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 사장님이 저를 대학에 보내려고 하셨어요. 그만큼 저를 잘 봐주신 거죠. 그래서 성민 너는 대학을 나와서 우리 식당을 네가 계속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 대학 보내줄게. 그렇게까지 저한테 마음을 열어주셨으니까요. 그럼 거기서 계속 대학 다니면서 아니에요. 거기서 제가 딱 1년 동안만 일을 해요. 1년이 딱 지나고 보니까 제가 주방에서 할 수 있는, 저희 식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요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안동에서 서울로 무작정 올라온 것처럼 이태원에서 강남으로 또 무작정 가거든요. 강남에 가면서 다시 이제 신앙을 가지게 돼요. 제가 강남역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었어요. 저희 선배죠. 저희 보육원 선배. 그분을 기다리다가 어떤 권사님 두 분이 전도를 하러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사실 나는 교회를 다녔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다른 분들에게 전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갑자기 양팔을 딱 잡으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그게 당신인 것 같다. 우리랑 같이 교회 가자. 끼친다. 네, 네. 같이 교회 가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웃겼던 게 제가 그게 싫지 않더라고요. 네, 그냥 이런 손길들이 저한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강남역 근처에 사랑의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눈물 콧물이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그 뭐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그렇죠. 예, 그 찬양을 듣자마자 정말 많이 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다시 아이고, 하나님을 그렇구나. 만나게 예. 되고요. 와. 그렇게, 그러면 대학을 간 거예요? 그렇게, 상황에서? 예, 그렇게 제가 26에 대학을 갑니다. 예. 제가 사실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예. 왜냐면 제가 사실 학창 시절에 경계선 지능장애였거든요. 당시에는 그런 용어도 없었어요. 그쵸. 예, 예. 말 그대로 IQ가 85 이상은 정상이, 네. 70 이하는 지적 장애로 분류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이가 지금 경계선 지능 장애라고 그쵸. 하는데 90 밑에. 예. 제가 IQ 검사를 했을 때 80 이하였어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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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상상이 안 가요. 예.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예. 어. 그만큼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았고요. 예.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게 못하죠.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네, 맞아. 그만큼 저는 공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만나고 제 꿈이 생기고 제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 또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니까요. 대학을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더 잘 도와주기 위해서는 대학을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랑 신학을 전공하게 되고 와. 너무 감사하게 장학금을 받고 다녀요. 예, 이야.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대학을 다니게 되고 대학교에서 저희 아내를 만나거든요. 예. 대학교에서 예. 만난 거구나. 예, 맞아요. 네. 저는 학교를 굉장히 늦게 들어왔고 근데 저희 아내는 직장인이었어요. 이미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고 직장인이었는데 선교사를 하고 싶어서 저희 학교에 다시 온 왔대요. 거예요. 예,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 마침 저는 26에 대학을 갔다고 했잖아요. 저희 아내도 26이었어요. 예. 그렇게 학교에서 만나서 학교에서 이제 나이가 같다 보니까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도 많아지고 또 제가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갔었거든요. 그때 꼭 데리고 갔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방학 때마다 또 보육원 캠프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항상 데리고 갔었어요. 예.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내가 이제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들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쏟아주기도 하고 또 더 특별했던 건 저희 아내가 제 삶을 저보다 더 대단하게 생각해 줬어요. 그리고 저를 굉장히 존중해 줬고 그래서 와 이런 사람이라면 놓치면 안 되겠다 라는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대학 2학년 때 결혼을 해요. 네. 그 연애를 한 뭐 예. 1년 정도 한 예. 거네요. 사실 제가 결혼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아내와 교제를 하게 됐고 그럼 결혼한 지 지금 얼마 된 거예요? 꽤 결혼한 지 됐겠네요. 11년 됐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저희 결혼식이 좀 특별해요. 제 결혼식이 저나 아내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결혼에 대한 꿈을 전혀 꾸지 않거든요. 행복한 가정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결혼식을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결혼식에 가볼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겠네요. 아이들이. 가족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너무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좀 제안을 했죠. 우리 결혼식에 우리 아이들을 초대해서 같이 결혼식을 보내자.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아내가 그걸 허락한 거예요. 그게 참 대단한 거죠. 저보다 예. 더. 그래서 저희 결혼식을 어떻게 꾸몄냐면요. 청첩장을 제가 공연 티켓처럼 꾸몄어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이런 아름다운 시작을 함께하는 그 출발점에서 그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공연 티켓으로 만들다 보니까 부모님의 이름을 적지 않아도 되는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주연, 김성민, 이현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이디어를 주기도 한 거죠. 난 이렇게 해결했어. 여기도 이런 방식이 있단다? 라는 걸 알려주기도 했고
실제로 저희는 예식장에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학교 체육관,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또 어떻게 꾸몄냐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우리의 공연을, 우리의 시작을 보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연처럼 그렇게 꾸몄어요. 자연스럽게 부모님석이 사라지는 거죠. 예, 그걸 허락한 장인 장모님 또 우리 아내에게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일반 결혼식처럼 막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저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왔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고 아내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저희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오케스트라로 축가를 해주기도 했어요. 예, 이뻐라. 예, 그러면서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결혼식을 참여해봤지만 이렇게 감동적인 결혼식은 처음이다. 이런 결혼식을 들어본 적도 없고 생전에 경험해본 적이 없다. 아니 저도 이렇게 얘기 듣는데 어머 나도 진작 안 왔으면 그 자리 갈 걸 이런 바람이 드네요. 예. 그러면서 아이들도 막 거기서 정말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예. 와, 아니 근데 희한하게 주방에서 일해봤고, 네, 서빙 해봤고, 그 다음에 뭐 공부도 해봤고 신학도 했는데 식물 관계 일은 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맞죠.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7년 정도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를 하고 그런데 제가 이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후원으로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쵸. 후원이라는 건 기한이 되거나 시기가 되면 중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후원을 받고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후원이 중단이 될 그때 문제가 바로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보육원의 핵심 키워드가 자립이에요. 결국 자립을 위해서는 후원이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들을 일반 회사로 연결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식물과 관련해서 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전에 식물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식물을 선택하게 됐냐면 어떤 회사에서 저에게 이제 후원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대표님께 후원으로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혹시 고용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면 2명을 고용하겠으니 2명을 추천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명을 찾아서 보냈는데 한 명은 오다가 도망을 갔고요. 한 명이 이제 그 회사에 잘 취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6개월이 넘도록 너무 잘 적응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있어서는 첫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좀 깊이 인터뷰를 해보게 됐는데 이 친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멘토링 해준 것도 너무 좋았지만 매일 식물을 대하면서 정서적으로 정말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가 조경회사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좀 찾아봤어요. 예. 논문을 찾아봤더니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줄 때에 정서적 회복력이 10배는 높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집사님 식물을 키워보신 적 있으시죠? 예, 네. 전 다 잘 죽던데. 맞죠. 그러니까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식물을 죽여본 경험을 모두가 하거든요. 예. 그만큼 식물은 우리가 사랑을 주고 관심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식물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면서 이 정서적으로 회복을 경험했던 거예요. 와. 네. 그러면서 저희가 어쩌면 저게 정답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일자리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의 이 상처받은 마음들을 회복하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하겠구나. 그러면서 저희 브라더스 키퍼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식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식물을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상처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하는 이 사업을 저희 브라더스 키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와. 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것들인 거죠. 집사님과의 그 시간이요, 저에게는 너무 큰 변환점이기도 했어요. 전환점이기도 했어요. 제가 그때 계속 언론을 거절하고 있을 당시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지 않냐. 그런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실제로 너무 많은 친구들이 사채를 쓰고 범죄자가 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우리 브라더스 키퍼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채를 쓰기 전에 우리 회사로 연락이 왔을 텐데 이 문제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그러면 언론을 활용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알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들을 없애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바꿔야겠구나. 지원 제도를 바꿔야겠구나. 그런데 제가 이런 법과 지원 제도를 바꾸는 일들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뭐냐면 국회의원이나 또 이런 법을 바꿀 수 있는 관련 부서가 관심이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곳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국민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지? 여기에 제일 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언론에 저희가 과감하게 이제 우리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그런 편견들을 없애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됐고, 뭐 토크 콘서트나 다양한 뭐 간담회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계속 인식을 개선하려고 했었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서 2가지의 법을 바꿨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한 5개의 법을 바꿨어요. 네. 그렇게 저희가 이제 더 효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지원받는 친구들이 보육원을 퇴소할 친구들뿐만 아니라 보육원 퇴소한 친구들도 이런 지원들을 받으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거든요. 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네. 진짜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네, 그 시작에 계셨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 너무. 근데 진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이제 활동하실 생각이에요? 저희 앞으로 계획은, 저는 사실 작년 연말부터 올 초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어요. 내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난 무엇을 할까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많이 던졌거든요. 만약에 내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보육원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겠다라는 결론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우리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이런 인식들을 이제 보호아동들에게 좀 돌려야겠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잘하고 있는 이 환경들에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또 어떤 지원들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6월 2일이 제 생일이었는데요. 그때 2명의 아이가 자살을 해요. 이게 뭐 자주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힘들고 충격적인 일이긴 하지만, 특히 또 제 생일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런 살아가는 것들이 고통스러우면 죽음을 선택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유난히 좀 많이 하게 되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아파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친구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들은 이미 골든타임이 다 지났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 골든타임이 언제입니까? 언제였나요? 물어보니 시설에 있을 때 그 골든타임을 찾아야 된다. 아이들이 지금 보육원에 온 건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불안정하고 너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보육원으로 격리해 놓은 거예요. 국가에서 너희들 안전한 곳으로 보내줄게. 알았지?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어. 갈 거야. 하고 보낸 곳이 바로 보육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보육원이 아이들에게 안전지대가 아닌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것을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가도 이걸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곳을 운영하는 종사자분들도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이제 솔직하게 꺼내거든요. 처음으로. 지금까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냐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낼 때 피해보는 보육원이 있을 수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그럼 어떡하냐.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서 보육원이 없어지면 아이들은 어떡하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런 발언들을 조심해 오다 보니까 보육원이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여전히 저희 때와 다른 또 피해들을 계속 당하고 있고요. 우리 성민님은 보육원을 많이 다니는데 요즘 아이들이 그래도 그때보다는 그런 환경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아이들하고 이제 깊이 대화를 하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환경이 더 좋아졌어 라고 저는 절대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환경이 최악이거든요.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도 그 상황이 최악이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절대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듣고 있는데 이 상황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아니야, 이제 괜찮아질 거야, 세상은 바뀔 거고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질 거야 라고 얘기만 한다면 그 선생님과 제가 다를 바가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절대 이걸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는 좀 이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이제 이 보육원이라는 공간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육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개혁이 된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잘못들을 꺼내서 벌을 주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보육원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원이 부족했다, 예산이 부족했다, 선생님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같이 공론화시켜서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도움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야 사실 법과 제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보육원 내에서 계속 이걸 숨기고 감춘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좋은 보육원은 더 많은 지원들, 예산이 투입돼야죠. 맞아요. 좋은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맞아요. 더 박수 받아야죠. 이런 것들을 꺼내고 들춰야지 어려움들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그분들의 노력과 수고들 제가 절대 폄하하거나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 정말 많이 이렇게 대우받으셔야 되고 위로받으셔야 돼요. 이걸 꺼내야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대우를 못 받고 있는지 꺼내야 알 수 있잖아요. 예. 얼마나 여기가 열악한지 꺼내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해결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저희 브라더스 키퍼는 앞으로 이 일을 할 겁니다. 예. 네. 예. 이 일에 더 집중할 거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가 2,000명, 3,000명이라고 하지만 최근 2, 3년 전부터 보호아동이 1년에 10,000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10,000명 이상이 퇴소할 거라는 걸 그렇죠. 증명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안에서 정말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잘 자라서 우리 친구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정말 그런 역할들을 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해서요. 이 일들을 저희는 더 알리고 또 개선하고 하는 역할들을 저희 브라더스 키퍼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어떻게든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무엇인가? 김성민 님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이 성공이란 질문을 저는 받으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사실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해서 좋은 직장을 가진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육원 출신들 중에서도 의사, 변호사, 사업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지위를 가지고 이 물질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만나면 고아라는 단어, 보육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세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물질이나 지위가 절대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과 상처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저에게 있어서 성공은 어떤 많은 물질들, 또 어떤 많은 것들을 이룬 것, 이게 저는 절대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있을 때 저는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매일매일 중에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저는 그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아이들을 여전히 만나고 있다면 제 삶은 굉장히 성공한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너무 멋집니다. 제가 우리 성민님을 종종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얘기하면서 할 네.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친구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요? 네. 오, 그러면 그분들이 딱 네. 들을 때 네. 그래 이제 퇴소해서 뭔가 돈 많이 벌었네. 돈 잘 벌고 잘 사나 보지. 그래서 성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신이 왜 그 입장이 됐었으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풀어내고 그리고 그 뜻대로 자신과 같은 입장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살기 때문에 나는 그 친구를 네. 성공했다고 얘기한다. 네. 내가 볼 땐 그 성공이다. 그래서 완전히 성공한 네. 사람이다 하면서 성민님 얘기와 네. 또 우리 다른 우리 성남님 얘기도 네. 해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정의한 성공과 같아서 너무 네, 감사해요. 똑같네요. 지금 들으면서 네. 분명히 성공한 분입니다. 네. 우리 성민님은요. 네.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오늘 완전 얘기 푹 빠져서 들었어요. 사실 질문도 준비는 했었지만 뭐 사실 이 질문들이 네. 하지 않나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복했어요. 얘기 잘 네. 들어서.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맛있게 또 잘 먹고